예,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수 우파의 심장이자 본산인 대구에서 우리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사단법인 미래약속 포럼의 이명문, 박영진 두 분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대한기독교노인의 장상흥 이사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좋은 말로 소개를 해 주신 우리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강영욱 원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님, 그리고 윤석열 당시 총장님 세 분 다 검찰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윤석열을 선택했느냐? 제가 그 당시 4선 국회의원이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끝내려면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정권 교체를 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제 검찰 같은 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제 후배 검사를 제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홍준표 시장은 제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할 때 옆에 강력부 검사로 같이 근무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광주직 대검 제가 과장일 때 연구관으로, 광주지검 부장검사 때 윤석열 총장이 광주지검 검사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친분이 있으니까 누구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 선택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 정권 교체가 가능한 인물, 그 당시 분위기로는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만나서 당으로 입당을 해라, 그리고 캠프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욕심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해서 대통령에서 기대서 한자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논란과 비판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욕심은 딱 버렸습니다. 새벽 4시에 TV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확정 딱 떴습니다. 그때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밑에서 장관할 생각 전혀 없고 인수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저에 대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정말 훌륭한 분들 적재적소에 모시면서 정치를 잘해달라. 나는 당신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권 교체한 것만으로 모든 자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얘기하냐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시쳇말로 얘기해서 제가 대통령 신세를 진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한 분,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대표한 이후에는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대통령을 변호하거나 대통령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왜 했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은 더 이상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 그 생각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한 자리 얻지도 못하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뭘 하지도 못했는데 뭘 그래 앞장서서 나서서 하냐. 인기도 없는데 뭐하러 편을 드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정당인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은 다음 지방선거도 없고 대선도 없고 총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윤석열 정부를 살려야 되겠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제가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 도와주셨지만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TK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지도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제일 지방선거 직후에 이 갤럽 조사입니다. TK가 71%, 전국적으로 53%였습니다. 그런데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26% TK가, 그리고 전국은 2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대구에 와서 강연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호소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또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철회했습니다. 이거 20%대로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보수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호되게 야단치고 회초리 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약속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옥동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옥동자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고, 하지만은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힘도 북돋아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부모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뭡니까?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미흡했다.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여사 문제도 사실상 활동 중단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민심을 받들어서 잘하겠다. 이렇게 우리 윤 대통령께서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인 우리 TK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좀 지지해 주시고, 여론조사 오면 잘 받아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제가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이 강연을 하기 이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정이 갈등을 빚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눈에 비칠 때는 당정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당이 따로 있고 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거 치를 때, 여당 선거 치를 때, 여당에 투표할 때 여당 대표 얼굴 보고 찍습니까? 대통령 얼굴 보고 찍습니까?
대통령 얼굴 보고 찍습니다. 대통령이 당정의 얼굴입니다. 얼굴. 당정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당정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은 국민들 다 눈살 찌푸리고 당정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더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당정이 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 야당의 공세를 막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를 터뜨렸습니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북 굴종 외교에다가 맨날 종전선언을 하자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불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25짜리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또 얼마나 폭등을 시켰습니까? 그 바람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보수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정책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재집권하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강하게 국민들을 압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을 괴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다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지도가 최소한 40%가 나올 수 있게끔 정부도 잘해야 되고 당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지지 철회와 있던 그 지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복원시켜 주셔야 우리 보수 정당이 살아갈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에 맞게끔 강연을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가에는 우리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게 지동설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게 천동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교가에 천동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군사적 능력에 비해서 외교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말을 이제 천동설이라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 내내 뭐 했습니까?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뭐 이런 거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국제정세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보고 싶은 거 했던 것이 이 한반도 천동설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재의 국제정세는 뭐냐?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탈냉전 시대가 됐습니다. 한 30년간 세계 평화 무드였어요. 거의 큰 전쟁도 없었고 그리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 취했던 그런 시절 탈냉전이었는데 이 30년이 지난 2010년부터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탈냉전에서 신냉전 시대가 왔다. 그 신냉전 시대는 뭐냐?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편이고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한편인 돼서 대결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된 겁니다. 과거 1990년 이전에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 공산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 간의 대결 양상이었잖아요. 그것이 30년간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탈냉전에서 신냉전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자초를 했냐? 중국이 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진짜 빅2가 되니까 세계의 빅2가 되니까 이제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처음 그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등소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도광양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국 국가주석인 장쩌민은 유소작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후진타오도 평화롭게 일어선다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대국 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국으로서 우뚝 선다. 그러면서 1대1로 전략을 펼치면서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다 우리나라 지위가 흔들리겠다 하면서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라.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탈냉전 3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하는 안미 경중 정책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도 하고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안미 경중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강대국 사이에 서로 나로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같은 체제를 갖고 있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체제와 가치를 같이 하는 것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친중 정책을 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흔쾌히 오란 소리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날아가가지고 혼밥 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 가가지고 또 얼마나 사대주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중국은 거대한 봉우리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아부를 했죠. 또 이해찬도 한국과 중국은 타고난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군가를 작곡한 정률성, 이 기념공원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다가 사드 배치 얼마나 또 문재인 정부가 방해를 했습니까? 그 방어적인 수단이에요. 사드가 공격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할 때 보면은 미사일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럼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공중에서 다 격추를 시키지 않습니까? 사드도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그런데 그 사드 배치를 무슨 환경 영향 평가가 어떤 일이, 주민의 반대가 어떤 일이 하면서 엄청나게 끝까지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국이 이러고도 동맹이냐? 한국이 이러고도 동맹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 봐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 이 외교 안보 때문에라도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 대전역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요즘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그 다음에 북한 군인의 러시아 파견,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또 이스라엘과 전쟁. 이거 이 국제 정세가 엄청 불안하잖아요.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곡물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공급 질서가 다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는 선진국 10개 중에서 세계 빅10 중에서 10개 국가 중에서 물가는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내수 경기를 못 살린 점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75%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75%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본 수출국가 같죠? 일본의 무역 의존도, 대외 의존도는 27%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미국은 대외 의존 안 하고 자국 경제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대국입니다. 인구가 3억이고 대규모 경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한데 대외 여건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니까 어제 보셨지만은 주가 폭락했죠. 그 다음에 환율 인상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지만은 이 신냉전 시대에 북중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이 전략이 어떠냐? 대외 전략이 여기는 지역볼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당선되자마자 일성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그리고 그 인상하는 거 보면 전부 대중국 강경론자들을 다 국무장관, 안보보장관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남태평양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서는 EU,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동맹국으로 맺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그 진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대외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럼프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외교의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죠?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 미국에 수출하려면은 미국에 공장 많이 지어서 미국 사람들 많이 고용해라.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뭐라 그런지 압니까? 관세라 그랬습니다. 관세.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관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관세랍니다. 트럼프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미국 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가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60%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경제전쟁이 벌어집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때리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차원에서 자국 우선주의는 뭐냐? 미국 이익이 안 되면은 자기 지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이익이 안 되면은.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은 지금은 여기저기 전쟁도 하고 막 가서 해주지만 전쟁도 안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동맹을 또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 동맹국가를 통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팽창을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나 이 트럼프 행정부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줄타기를 잘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국 강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군사력으로서는 세계 5위고 경제력은 세계 10위의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거에 봤던 습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외 전략을 펴야 돼요. 대외 전략을. 그래서 결국은 대내적으로는 부국 강병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우방을 확대해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더 넓혀야 이 험난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휴전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한미 군사동맹이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군사동맹에서 반도체라는 기술동맹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으로까지 격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북중러에 대한 견제를 명백히 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파병이 되니까 이제 군사무기 지원까지도 거론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관계 개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죽창과 운운하면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왜? 우리가 반도체든 뭘 하든 간에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 부품, 장비를 들여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일본 그 소부장을 소재, 부품, 장비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걸 새로 개발하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이러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말 문재인 정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 경제 문제를 반일 감정을 갖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이거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 협력 관계를 굉장히 심화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쳤지 않습니까? 회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하더니 그 과학적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정부에서 불식시킨다고,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불식시킨다고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불식시켰지 않습니까? 각종 검사, 수질 검사, 공기 검사, 그 다음에 또 핵물질 검사 등등등등 해가지고 세금 1조 6천억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본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소부장 협력 관계가 복원돼 가지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가 됐고 또 상시적인 통화 수합 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효과가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끼리 사이가 좋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은 경제나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했다는 걸 우선 잊어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지 과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옆에 보면 아일랜드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영국의 수백, 700년인가 얼마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의 고유 언어인 켈트어가 있었는데 그 켈트어가 다 사라지고 영어가 아일랜드의 이제 국어가 됐습니다. 700년이라는 그런 식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8세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나올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고, 그때 1700년, 1800년, 700년 말 1800년대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신대륙으로. 그 가서 탄생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케네디도 조상이 아일랜드인이고 바이든도 조상이 아일랜드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일랜드에서 조세도 감면시키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요즘 과감한 그런 세제기를 통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높아요.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의 2배입니다. 영국의 2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국제적으로 아일랜드가 영국의 국민소득 2배가 넘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것을 아름다운 복수를 했다. 영국에 대해서. 그걸 아름다운 복수라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복수. 그런데 대한민국이 작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아름다운 복수죠. 과거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맨날 일본 규탄하고 일본하고 교류 안 하고 일본 제품 안 사고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됩니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앞서 나가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다, 정상화시켰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EU하고도 유럽연합하고도 그런 관계를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앞에 얘기했죠. 1990년 소련이 해체되고 탈냉전이 되니까 화해의 시대가 되니까 유럽이 방위 산업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이제 무기가 많이 필요 없다. 이 평화의 시기에 굳이 방산에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방위산업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제가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폴란드를 통해서 러시아로 진격했거든요. 폴란드라는 나라를 가보면 대평원이에요. 대평원. 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쭉 진격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덕분에, 이 전쟁 덕분에 EU도 이제 재무장해야 되겠다. 무기를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방위산업이 지금 엄청난 지금 화랑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화랑을. 그래서 유럽이 재무장해서 본 궤도에 오르면은 또 미국의 관심이, 미국의 외교순위 1순위는 어디입니까? EU입니다. EU. 그 다음에 중동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 한국은 제일 꼴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유럽에 쏠린 미국의 관심이 유럽이 안정화되면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다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75%고 세계 2위고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저 필리핀하고 베트남 저 사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 말레이시아, 그 싱가포르 쪽에 보면은 말라카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내려오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그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중동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100%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기 남중국해 보이죠? 그런데 중국이 저 남중국해가 자기 땅이라 그래요. 자기 바다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베트남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제 우리나라의 목구멍이, 우리 수출하는 데서는 목구멍입니다. 저기가 만약 저기 중국이 점령하게 되고 중국이 지배하에 가면 우리 목구멍이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들과의 그런 전략적 관계를 더 맺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저걸 잘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5위 군사대국인데 우리도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돈 쓸 때는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이
필리핀 지난번 국빈 방문하고 또 베트남도 국빈 방문했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외교에 치중하는 것은, 그리고 저런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은 남중국해 확보를 위해서도 항행의 자유를, 바닷길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제가 2022년도에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식 때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취임식에 보니까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지 옛날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는데 무슨 무기라고 보잘 게 없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우리 보면은 그 저기 비행기 꽁무니에 이렇게 무슨 그 연기 같은 거 뿌리잖아요. 오색 연기 뿌리면서 가잖아요.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 훈련기예요. 우리나라 훈련기 FA-50인가 하는 훈련기를 6대를 사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6대를. 그래서 갔더니까 6대를 더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주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중국이 자꾸만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하고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군사기지를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중국의 그런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치적 중에서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글로벌 경제와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 어렵든 저든 간에 핑계 댈 수는 없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수 받기 어렵다. 또 정치 분야도 뭐 지지도에서 나타나듯이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외교 안보 정책만큼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가고 있다. 자유민주 국가와의 연대도 강화하고 가치도 공유하고, 그리고 신냉전 시대에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동맹도 하고 군사 동맹도 하고 가치 동맹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갈등, 당정 갈등 좀 짜증나시죠? 진짜 저도 뭐 우리 지역구 가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몸둘 바도 모릅니다. 우리 정부 여당의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적 성과, 그리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은 정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비판받아도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정부가 조화를 이룰 때 국민들이 박수를 받는 겁니다. 정책이 뭐냐 하면은, 요리로 비유하면은 정책은 재료예요, 재료. 재료고 종무는, 정무 감각 정무는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아무리 좋은 재료가, 원재료가 싱싱하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조리를 잘못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조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재료가 또 시원찮으면 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정책과 정부가 조화를 이룰 때 맛이 나고, 또 정책과 정부를 이룰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또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사라졌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애교 안보 정책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다면은 아직도 대북 굴종 애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역대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돈이 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남북 대화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박지원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이죠. 박지원 당시 실장을 통해서 미국에 북한에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항상 북한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예산에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은 없으니까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그룹으로 하여금 돈을 주게 해가지고 결국 현대그룹 정몽헌이죠. 정몽헌 그분이 수사받다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끊었잖아요. 남북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자 하지만은 왜 멀쩡한 기업인들의 생명을 끊는 결과를 초래를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두 번째, 이재명 대표도 요즘 사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고 있지만은 경기도지사가 북한하고 만나서 뭘 하겠어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하고 만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위상을 높이려고. 또 800만 불 줬잖아요.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당당하게 남북 대화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이거 돈 주고 달려가지고 오르고 달려가서 한번 만나오고 그걸 갖고 정책으로 이용하려고, 정책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정권이에요. 민주당 정권. 그걸 계속해서 하늘같게 파탄 나고 한미동맹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 CIA가 한국 국정원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줘요. 왜? 주면 북한에 다 넘어갈까 봐 우려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한국 정부를. 동맹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갇혀 있다. 저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과의 연대, 신냉전 시대에 대비하게 하는 부적합한 집단이 저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가 또 뭡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미 정당인 진보당하고 연합해서 비례대표 공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과연 민주당을 맡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요즘 뭐 이재명 대 먹산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은 외교안보는 그 이전에 원초적인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서해 유성령 아시죠? 하회마을. 그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반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징비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 간에 서로 잡아먹었다, 부부 간에 서로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비극적인 얘기고, 저는 이 말 하면서도 제가 지금 소름이 쫙 쏟아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잃었으니까,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나라를 잃었을 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애교, 안보가 곧 경제고, 안보가 곧 민생이고, 안보가 곧 인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을 하지만은 크게 봐서는
죽고 사는 문제인 외교 안보에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외교 안보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또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할 때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권이 성공해야 또 보수 정권이 재탄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좀 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우리 대구, 경북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말 많이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바른 대한민국, 또 성장하는 대한민국, 또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